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공간인데 여러분을 만나서 좋고요. 정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는 곳이네요. 예, 접니다. 여러분 딱 보면 떠오르는 만화 있지 않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미생의 그 스티브 한이라는 인물인데요. 근데 정말로 저예요. 그 만화가 윤태호 씨가 제 얼굴을 쓰겠다고 그래서 저는 5초도 고민하지 않고 쓰라 그랬죠. 반드시 영화가 될 거고 영화가 되면 나도 한번 나가봐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영화 대신 20부작 드라마가 됐습니다. 하지만 못 나갔어요. 그 싱크로율 100%인 사람이 있으니까 써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가가, 근데 감독은 그런 나쁜 사람 필요 없어요 한 거죠.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 직장 상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약간 면박 주고 이런 타입이거든요. 실제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이제 괜찮은 선배일 수 있는데 만화에서는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겉모습과 달리 되게 착하고 친절하고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와 상관없이 뭐든지 죄송합니다. 야, 내게 아니어가지고요. 예, 펭귄 골뱅이 서울.go.kr로 문의를 주시면 반드시 답을 받을 수가 있죠. 답을 준다는 게 아는 답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해준다는 뜻입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시민의 질문에 충실히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기상과 기후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기상학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날씨 갖고 그냥 오락가락 하잖아요. 날씨가 기분이라면 기후는 성품이란 겁니다. 기분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성품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친구가 오늘 기분이 나쁠 친구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아주 되게 아름다운 행성이고요. 꽤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인데 우리는 지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우연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있지 않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기고 한 50억 년쯤 전에 태양계가 생겼습니다. 하필 태양의 위치가 우리 은하의 구석에 어떤 한 요쯤 있습니다. 저게 만약에 은하의 한가운데 블랙홀 근처에 있었다면 우리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주 변두리에 있었어도 전혀 다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우리 은하의 저 구탱이에 살았습니다. 또 별 주변에 행성들이 있는데 아무 행성이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 주변에는 9개의 행성이 있고 또 여러 개의 행성들 중 가운데도 어떤 건 태양에 가깝고 어떤 게 멀리 있습니다. 행성은 지구에 태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별에도 있습니다. 각 별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있죠. 그것을 거주 가능 지역이라고도 하고 흔히 말하는 골드락스 존이라고도 합니다. 아름다운 태양계 또 아름다운 행성들이 있는데 또 마침 지구는 수금, 지화, 그다음에 소행성 때 있고 목성, 토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더 크면 좋겠지만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실제로 이렇게 거리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축척을 하더라도 태양을 그렇게 커다랗게 그려버리면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죠.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축구장 300개쯤 됩니다. 그때 태양은 지름이 14cm쯤 되는 커다란 사과예요. 목성과 토성 이렇게 커다란 행성은 아마 아이들이 갖고 노는 유리 구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천왕성, 회왕성도 큰 행성이에요. 콩알쯤 됩니다. 수금, 지화 이런 건요, 우리 볼펜 끝에 있는 돌돌 돌아가는 공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기에 커다란 사과 하나를 놓고 15m 떨어진 곳에 손바닥 위에 볼펜 끝에 볼을 2개 올려두면 그게 지구와 달인 거죠. 우리 이게 커다란 태양계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떻게든지 생명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만한 곳에서 금성, 지구, 화성이 있는데 금성은 평균 온도가 477도나 되고 화성은 평균 온도가 영하 63도밖에 안 돼요. 477도는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아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성은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63도이긴 하지만 어떻게든지 어떤 구석에든지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리 화성으로 우리 이사갈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전혀 동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대충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인 지구를 벗어나면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지구는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가장 한 가운데 내핵에 철같이 무거운 것들이 금속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예전에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잘 알려주죠. 아마 지구가 처음에는 액체 덩어리였을 겁니다. 말랑말랑하고 뭔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무거운 것들이 밑으로 가라앉았겠죠. 그리고 제일 끝에 지각이 있고 지각 위에 우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우린 지구 그러면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구의 70%는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옛날에 무슨 수자원공사에 광고했던 것 같아요. 설마 지구가 70%가 물로 되어 있겠습니까? 지구의 70%가 물이면 출렁출렁 돼서 우리가 다닐 수도 없겠죠. 그건 아마 지구 표면에 70%가 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잘못 표현한 겁니다. 지구 표면에 70%가 물로 덮여 있으니까 그럼 지구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에는 아주 작은 물이 있고 그 물들은 지구에 부딪혔던 무수히 많은 소행성들과 해성들이 갖고 왔을 거예요. 그 소행성 가운데 하나, 테이아라는 친구가 지구에 부딪혔습니다. 뭘 받았으면 그만큼 주는 게 상식이죠. 커다란 게 부딪혔을 때 그 충격으로 커다란 게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갔다 그 자네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달이죠. 달이 지구에 부딪히면서 적절하게 지구의 기울기를 만들어줬어요. 지구 자전축을 약 23.4도 기울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충돌 때 튀어나간 자네는 달이 됐고 또 지구는 기울게 됐죠. 그러면서 덕분에 기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달은 처음부터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지구가 가까웠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커다랗게 보였을 겁니다. 지금 지구에서 요만큼 보인다면 39억 년 전의 달은 이 정도의 크기로 보입니다. 크기가 멋지게 보이면 사진 찍기 좋고 아름답겠죠. 근데 문제는 중력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큰 조석 간반의 차가 만들어지겠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썰물 됐구나 하고 조개 주스로 나갔다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그 바닷속에 잠길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지각에 만들 때 지구의 파란색과 초록색, 하얀색은 지구의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빨간 색깔이었습니다. 하늘도 붉은색이었어요. 왜냐하면 대기 중에 산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바닷속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온갖 금속 먼지들이 떠다니는 붉은색이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변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했던 친구들이 있죠. 행성이 부딪힐 때, 물이 지구에 올 때, 소행성과 해성을 통해서 부딪힐 때 물을 갖다 주면서 생명의 재료가 되는 여러 가지 분자들이 지구에 함께 왔습니다. 그것이 요리가 되는 것이었죠. 지구에는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다 하지만 지구에 있는 물을 다 모아봐야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에 있는 공기를 다 모아봐야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지구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그런데 지구 바다의 평균 두께는 4km밖에 안 돼요. 이 얘기 뭐냐면 농구공에다가 랩을 한번 씌우는 거예요. 그게 지구와 지구 바다 정도 생각하시면 그 비율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얕은 물과 그 얕은
공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물과 공기가 정말로 역동적이어서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참 때 내다볼 수 없었던 시절, 바다에서 하늘이 빨갛던 시절에 지구 바다 한 구석에 저런 세균이 생겼습니다. 남세균인데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남세균입니다. 저 남세균이 엄청나게 많은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 나가죠. 하늘은 점점 파란색으로 변하고 또 바다는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합성을 하면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한때 지구에서는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요 60기압이었습니다. 60기압이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물 600m 들어갔을 때 느끼는 수압의 압력을 지상에서 이산화탄소로만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걸어 다닐 수도 없었고요. 온도는 말할 수도 없었겠죠. 그것이 서서히 바다에 수용이 되고 바다에 녹기 시작하고 또 바다에 나오는 금속들과 결합하면서 지각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 0.002 기압까지 떨어졌고 우리는 살기 좋은 곳에 살았죠. 근데 갑자기 최근에 산업화 이후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04 기압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0.002 기압 오른 거잖아. 1기압도 아니고 1000분의 2기압 오른 거라고 뭐 대단하고.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1000분의 2기압 오른 이산화탄소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오존 그러면요. 요즘은 그러니까 20년 전은 전 다른 거였어요. 20년 전에는 오존에 구멍이 생긴다고, 오존 홀이 생긴다고 걱정했습니다. 남극과 북극 지역에 오존 구멍이 뚫렸어.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쓰는 프레온가스 같은 거 쓰지 말아야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다 없어졌죠 덕분에.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걱정을 합니다. 한때는 없다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있다고 걱정하는 거죠. 오존이 위쪽에 있을 때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뚜껑 역할을 하면서 자외선을 막아줘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으면 이게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뭐든지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온실효과가 있어 우리가 사는데 이산화탄소 너무 많아져 그 온실효과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것, 살기 어려진 것처럼 스모그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오존도요. 스모그가 아니라. 오존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오존이 산소 분자를 쪼개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이 산소 분자를 쪼개요. 그래서 이제 오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존이 또 오존에 다시 자외선이 결합되면 다시 산소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이 계속 순환하면서 자외선이 우리가 막게 되는 거였습니다. 생명들은 지구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억 년 전에 지구, 그다음에 30억 년 전에 지구, 내가 뭔가 계속 잘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날의 지구입니다. 거기에 따라 사는 생명들도 다르죠. 이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냥 살 수 없었겠죠. 진화의 요체는 멸종입니다. 우리 멸종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어떤 새 하나가 없어진다고, 도롱뇽 하나가 없어진다고 우린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멸종 자체는 또 나쁜 게 아닙니다. 멸종이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우리가 공룡들과 함께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공룡이 사라져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되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눕니다.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랑 똑같은 거죠. 예, 살던 생명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5억 4,100만 년쯤 전에 지구에는 눈이 발생했어요. 스노우 말고 이 아이죠. 그 전에 생명체들은 눈이 없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바다에 떠다니면 누군가 내 입에 들어오면 맛있게 먹고 내가 누군가 입에 들어가면 재수없게 죽는 거였죠. 근데 이제 눈이 생긴 날부터 내가 누굴 쫓아가고 누구로부터 도망가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헤엄치는 기술이 필요해졌고 색깔과 모양이 다양해졌죠. 생명체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점입니다. 그러다가 오르도 비스기가 되자 지구가 얼음덩이로 변합니다. 스노우볼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얼음떨이기가 됐다는 얘기 뭐냐면 바닷물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바다로 내려가야 될 물이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육상에 빙하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때 생명체의 50%가 멸종합니다. 첫 번째 대멸종입니다. 실루리아계에는 절지동물이 번성했고 대봉계에는 어류가 생기고 어류가 양서류가 되면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면서 지구 기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70%가 멸종합니다. 그 다음에 석탄기. 석탄기는 나무가 처음 생긴 시기입니다.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쯤 높았습니다. 당연히 온도도 높았죠.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고 온도도 높습니다. 전 지구가 아열대 기후였어요. 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식물이 광합성이 엄청나게 잘 될 때입니다. 뿌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을 흡수하는 것인데 물이 많으니까 뿌리가 발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산 꼭대기부터 계급까지 가득 찼죠. 산 꼭대기 나무가 하나 쓰러지면 도미노처럼 쓸려 내려갑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었습니다. 죽은 나무는 썩어야 되는데 아직 나무를 썩게 하는 흰 개미와 나무의 목질부를 리그닌을 썩게 하는 박테리아가 없습니다. 썩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열과 압력을 만드는 게 바로 석탄인 거죠. 그리고 폐렴기가 지났을 때 생명의 95%가 멸종합니다. 95%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5마리 살아남는 게 아니라 100종류 가운데 5종류가 살아남는 겁니다. 95종 나머지 5종류가 잘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죽지만 멸종만은 안 하는 상태죠.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아니라 수십만 마리 가운데 5마리 비율로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가 된 다음에도 또 한 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멸종이죠. 공룡들, 커다란 공룡들이 멸종했던 동력이 6,600만 년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세기, 신생대 제 끝에 4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일루세라 그러죠. 6번째 대멸종기라고 합니다. 몇 퍼센트가 멸종될지는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500년에서 1000년쯤 걸릴 거라고 합니다. 저는 500년 너무 짧고 1000년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래도 긴 큰 숫자의 몇천 년 아닐까 했는데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작은 숫자의 몇천 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대기 온도가 5도, 6도씩 오르든지 떨어집니다. 또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산소농도가 높아지죠. 근데 이 6번째 대멸종은 사뭇 다릅니다. 산소농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산소농도는 서울의 산소농도는 1985년 정도가 제일 높았을 겁니다. 점점 더 깨끗해지고 있어요. 산성비 내리는 거 아닙니다. 산성비하고 대머리하고는 또 아무 상관도 없어요. 유전자의 문제죠. 산소 농도는 21% 유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5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멸종기는 5도, 6도의 차이가 났거든요. 지금 산업화 이후에 기껏해 0.85도에서 1도 정도밖에 차이가 난 게 아니죠. 아직 그 대멸종에 이르는 온도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한 1.5도까지는 2도까지는 인간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2도가 되는 순간 온도는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게 되죠. 그래서 2도에서 온도가 오르는 걸 산업화 이후에 2도까지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2도까지 막겠다고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1.5도쯤에서 막아야 되지 않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파리 기후정상회의에서는 2도에서 막자고 했다가 작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열렸던 국제회의에서는 1.5도로 수정하게 된 겁니다. 지구의 대기 온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해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변했을 때 이때 3번째 대멸종이었고요. 5번째 대멸종은 소행성이 꽝 붙였을 때잖아요. 그러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5억 년이었다고 이제 스케일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기원전 10,000년쯤 전에 12,000년 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홀로세라고 하고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점이죠. 그때 왜 하필 10,000년 전에 농사를 짓게 됐을까? 사람들이 갑자기 똑똑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모사피스는 25만 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뇌의 크기가 큰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때 농사를 짓게 된 거는요. 갑자기 기후가 지금처럼 안정화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빙하기를 지나고 났더니 지구가 살기 좋은 곳이 됐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살기 좋은 곳인데 그 사람들은 되게 당황했을 겁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갑자기 6도쯤 올랐잖아요. 지구의 동식물의 생태계가 변합니다. 내가 잡아먹던 동물들, 내가 따먹던 식물들이 내가 있던 곳에 없어요. 그 해수면이 막 올라가 버렸습니다. 많이 녹았기 때문이죠. 내가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주지도 옮겨야 했죠. 생태계가 변화했고 인구 늘었습니다.
새로운 식량 조달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수렵 채집인에서 농부, 그다음에 목동으로 자기 직업을 바꿔야 했죠. 되게 새로운 환경에 창의적으로 잘 적응한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되게 당황했죠. 구석기 시대인들의 유골을 보면 되게 멀쩡합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의 유골들을 보면요, 다 아파요. 고생이 많았던 거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하루 3시간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부터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됐습니다. 사람이 칠팬체로 갈라선 게 700만 년 전입니다. 그중에 돌이라도 남겨놓은 건 한 200만 년밖에 안 돼요. 처음에 500만 년은 돌도 안 남겨놨죠. 보통 이때가 이제 호모 속이 시작했을 때입니다. 호모 속의 역사가 한 200만 년쯤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 인류 역사의 99.5%는 이거 빼고요. 200만 년부터 따져도 구석기 시대인 게, 왜냐하면 기원전 1000년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왜 이 점을 강조해야 되냐? 기원전 1000년 전까지는 환경을 바꾸는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지구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기원전 1000년쯤 전부터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기 시작해요. 농사를 짓겠다고 멀쩡한 땅에 벌판에 불을 지르고 먼 곳에 흐르던 물을 당겨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때가 대략 생명의 역사를 1년이라 한다면, 아니,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갈라선 700만 년을 1년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수렵과 채취밖에 없었어요. 침팬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2월 18일 날 호모사피엔스 등장했어요. 다른 건 뭐냐면 석기를 사용했다는 것뿐입니다. 그 전에 훨씬 딴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리고 12월 31일 6시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는 왜 이만큼에는 농사를 짓지 못했을까?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후가 혹독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6번째 대멸종 인류세를 농사가 짓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좀 실제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멸종을 하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미안해요. 왠지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 같잖아요. 또 신석기 시대부터 산업혁명까지 멸종한 것보다 산업혁명 이후에 멸종한 생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혁명 때부터를 6번째 대멸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건 누가 정하냐면 지질학자들이 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질학자들이 보기에는 외계인이 와서 보더라도 명백한 지질적 특징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층에. 근데 새로운 걸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1950년쯤 보니까 1950년 지층부터 전 세계 모든 지층에서 방사능이 검출됩니다. 그 전 세계 모든 지층에서 플라스틱과 콘크리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누가 보더라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알 수 있죠. 생물학자들도 동의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1950년부터 전 세계 지층에서 닭뼈, 치킨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대량 사육으로 닭을 먹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지질학자와 생물학자가 동의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죠. 1950년부터입니다. 우리는 6번째 대멸종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12,000년 전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근데 문명은 불과 7,000년 전에 좀 생긴단 말이에요. 한 5,000년간을 문명 없이 농사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면 상승이 정지한 시점이죠. 이때부터 강하구에 대규모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더 똑똑해지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기후가 변했을 뿐입니다. 700년 동안 인류의 인구 변화를 보면 커다랗게 변화가 없다가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변곡점이 오는데 갑자기 늘어나죠. 변곡점이 없었다면 지금 지구 인구는 10억 명이 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저 변곡점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인구는 확실히 늘어났죠. 그러니까 되게 화석연료 막 미워하잖아요. 화석연료를 비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석연료 덕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양이에요. 너무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 늘어나는 게 부작용을 하면 안 되죠. 그 부작용으로 어쨌든 기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는 역사가 변하는 걸 보면 대개 정치, 경제의 사건들만 찾게 됩니다. 근데 정치와 경제의 사건 뒤에 이면에는 기후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 넘어올 때도 이렇습니다.
1309년과 1367년에 소빙하기가 있었어요. 한 겨울에도 한 여름에도 겨울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건했을 때는 대홍수가 있었던 해고요. 그러면서 한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나라와 명나라가 있었는데요. 소빙하기였지만 13세기는 14세기보다 훨씬 더 추웠습니다. 추운 시대에는 유목민족이 더 우세하게 되죠. 그때 원나라가 있었고요. 더 따뜻해지자 이제는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이 우세했고 그때 명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옮겨질 때 가뭄과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있었고 다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옮길 때도 커다란 가뭄이 있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14세기, 19세기까지가 유럽의 소빙하기였는데요. 1347년에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얽히고 설켜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농지가 감소되죠. 무슨 뜻이냐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숲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기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식량은 감소하고 식량이 감소하니까 인구는 지방에 살던 인구는 다시 도시로 와야 되고 다시 도시에 와서 전염병은 또 창궐하게 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태양의 흑점이 약화되면 또 기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1783년에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140개의 화구에서 2년 동안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러자 프랑스 경제가 마비가 돼버려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되죠.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차 민주주의도 지구에 들어오게 되죠. 민주주의조차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긴 거라 하면 됩니다. 기후가 변화할 때는 커다란 여러 가지 천문학적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 요인으로 기후가 변할 수 있는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40 ppm 이하일 때예요. 근데 이미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40 ppm을 훨씬 넘어섰고 지금은 410 ppm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빙하기가 다시 찾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수준이라면 100만 년 있다가 900 ppm이 될 겁니다. 자, 이렇다면 과연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했듯이 6번째 대멸종이 최소한 500년 걸린다 그랬는데 정말 500년씩이나 걸릴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기후는 여러 가지 사람이 사는 모든 문제들, 식량과 물, 에너지, 환경, 보건 문제의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기후는 되게 긴 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는 시작은 기상 갖고 시작하는 거죠. 기상이 없으면 기후란 것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있는 거죠. 막 기상청이 하는 일 중에서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일기예보를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일들은 그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입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잖아요. 여기 땅에 있는 할아버지 브랜드 박사가 휠체어 타시는 분 계시잖아요. 우주선에 따 있는 딸 브랜드 박사에게 몰래 화상 통화를 할 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옛날에 기초영문법 배울 때 나데이 법비 규칙을 배우셨을 거예요. A가 아니라 B라는 거죠.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종으로서 우리를 생각해야 돼 라는 말입니다. 따라 너는 외롭게 아마 외계행성을 찾다가 외롭게 죽고 말 거야. 하지만 너가 타고 있는 우주선에는 2000개의 인간 수정란이 있지 않니? 너 그래서 인간 수정란을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행성을 찾아서 부화시키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다 멸종하더라도 인간 종이 우주 어디에서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딸 브랜드 박사가 장엄하게 비장하게 눈물을 흘려요. 많은 물리학과 친구들이 이 장면에서 자기도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 장면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놀란 감독 물리학자입니다. 이 영화에 자문했던 킵선 박사는 재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죠. 그 중력파론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생태학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자,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인간 수명량 2000개를 부화시켜 놨다 합시다. 자기네끼리 살 수 있을까요? 자기네 똥은 누가 분해하나요? 사람이 살려면요 수십만 종의 미생물, 수십만 종의 식물, 수십만 종의 동물과 함께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생태계를 구성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기술과 지혜와 에너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지구를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이 너무나 멋진 말이었어요. 이 말은. 이 멋진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 봤더니 바로 이분 칼 세이건이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코스모스 13편짜리 다큐멘터리 끝난 다음에 에필로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저게 바로 종으로서의 인류를 생각하는 얘기죠. 한 줄 더 붙입니다. 지구에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구에 충성을 바치기는커녕 지구를 배신하고 포기해버리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번성에 대한 임무는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주 코스모스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은하계 사진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주가 얼마나 장엄한지,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하죠. 근데 다른 생명체들 그랬을까요? 여름마다 간 고비 사막입니다. 공룡 화석을 캐러 갔어요. 6시만 되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있어 하늘을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하가 하늘로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전 저 장면에서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지구와 우주와 자연을 생각합니다. 1억 년 전에 저기는 공룡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공룡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없었다면 우주는 자기 나이가 138억 살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없다면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없으면 어떤 꽃도 예쁘지 않죠. 꽃이 어떻게 이쁩니까? 우리가 꽃에 가서 야, 너 참 이쁘구나 라고 이야기해줘야 이쁜 거잖아요. 그런데 6번째 대멸종이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이면 끝난대요. 지금까지 보니까 지난 5차례 대멸종 보니까 그 당시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가 사라지는 것도 좀 우리에게 억울한 일입니다. 한 100만 년은 존재할 정상이거든요. 진화사를 보면. 근데 25만 년밖에 안 돼서 호모사피엔스가 500년, 10,000년 후에 사라진다면 우리도 억울하지만 우주와 지구와 환경도 정말 황망한 일이죠. 우리가 좀 더 살아남아야겠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기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차례 대멸종이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의 기후변화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후변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 때문에 생긴 기후변화라면 우리만 변하면 그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기상과학일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정모 관장님이셨습니다. 네. 아니 듣다 보니까 좀 불안해지기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멸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인류라는 것이 멸종을 향해 가고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생명은 언젠간 사라져요. 그런데 나 때 사라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조만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살다면. 예, 근데 좀 한 정상적이라면 한 80만 년 있다 와야 되는데 10,000년 이내에 온다니까 예, 걱정인 거죠. 아, 사실 애가 얼마 전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아이한테 좀 미안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예 우리 애, 우리 손자, 손자의 손자, 손자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멸종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되게 힘들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확실히 좀 듭니다. 예.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예. 36억 년 전보다 현재는 더 멀어졌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완전 멀어지나요?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나가 떨어지나요? 그 모르겠습니다. 빠이바이 하는 날도 올 수 있겠네요. 그 시간이 빨리 올지 아니면 다른 일이 빨리 올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조금씩 멀어지고 있거든요. 네. 몇 센치긴 하지만 네네네. 언젠간 멀어질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멸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알겠습니다. 네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보시면서 자 저희가 또 질문 이렇게 해주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또 선물을 드리거든요. 저기 한 분 계십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네. 아까 그 역사 지구 전체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기후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셨던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은 제가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지구의 기온이 지금보다는 전체적으로 높았던 시기가 길고 두 번째로 이제 기후 변화는 꽤 자주 일어났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올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아닌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네, 어떻게든 피해갈 구멍을 아까 이제 한번. 그래프를 보면 네.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왜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앞에는 뭐 억 단위였잖아요. 그 기간이. 네. 근데 뒤로 가면서 이게 만 단위로 바뀌어 나가거든요. 근데 만 단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과 우리의 역사의 발전하고 또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와 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하고 또 그 증거와 또 이 온도가 올라가고 정확하게 일치해서 지금의 우리는 그 옛날에 갖고 있었던 수십억 년 전에 갖고 있었던 자료 되게 뭐 빙하 코어를 끄집어내서 하잖아요. 그게 정확할까요? 아니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훨씬 정확할까요? 옛날 건요 그야말로 상당히 어린 짐작일 수가 있어요. 요즘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미세하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미세하게 보고 있는 걸 우리는 매년 경험하고 있고요. 불과 몇 년 전과도 확실히 다른 걸 우리가 느끼죠. 그럼 몇 년 후에 다시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계속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런 얘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자연스러운 온도 변화일 수 예. 있다. 뭐 그런 근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기에는 너무나 빠른 거예요,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대멸종이 지구의 생명체가 95%가 멸종했을 때가 있습니다. 고생대에서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대멸종인데 그 기간이 얼마큼 걸렸냐면요, 100만 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대멸종, 뭐 빠방 붙여 뭐 터진 게 아니라 최소한 100만 년이 걸린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대멸종, 공룡도 멸종했을 때 운석 꽝 붙였잖아요. 최소한 2만 년이 걸린 겁니다. 그 시점이. 그런데 그러기에 비해서 우리는 백수십 년 사이 이렇게 올라간 경험은 사실은 적어도 생명 탄생 이후에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봐야 돼요, 지구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드라마틱하게 온도가 변하는 건 저희밖에 없다. 저희 네. 때밖에.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네, 있으세요? 요 앞쪽도 있거든요. 요 앞에 좀 전달해 주실래요? 네, 소정의 선물. 예. 아유, 예. 네.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네, 네,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앞서서 인류가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기후 변화와 관련 관계가 있어가지고 되게 설명을 잘 들었던 게 전 되게 참신하게 받아들였던 게 그렇다면 그 기후 변화가 그러한 흥망성쇠의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상관관계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그걸 뭐 상관관계로 봐야겠죠. 지금까지는 그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럼 보통 이 경제 상황이 좋으면 그 나라는 계속 유지가 되고 발전하고 경제 상황이 나쁘면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럼 경제 상황이 왜 생겼을까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화 된 다음에는 지금도 물론 기후의 영향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농경 사회에 있을 때는 농경 사회의 경제는 오로지 뭐에 달려 있습니까? 날씨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시점들하고 역사들 보면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던 시점하고는 기후적인 사건들이 거의 선행해서 일치를 해요. 근데 먼저 망한 다음에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어. 이런 경험이 반반씩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을 수도 해야 되는데 거의 따져보면 먼저 기후 변화가 먼저 오고 기후 이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 흥망성쇠 생기면 이 정도면 우린 데이터가 많지 않고 치밀하게 연구하지 않았으니까 상관관계로 생각하지만 충분히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기상학자들과 함께 손잡고 연구할 필요가 있죠. 혹시 역사학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기상학 하시는 분들이랑 네네네. 손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이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네.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도 아주 밀접하게 정말 네. 인과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의 큰 영향을 그렇죠. 미쳤다. 물론 옛날에 수렵 채집할 때도 이건 중요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동을 하면 됐잖아요.
근데 농사라는 건 이동하라는 게 좀 어렵다. 일단 정주를 전제로 하는 산업이 그 네네. 세상이니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 두 분 있으신데. 이쪽만 이쪽은 아예 안 네네네. 보시는군요. 아니 있으세요? 아 저쪽에 한번 가죠. 여기 네 머리 색깔 노란 예예예 예쁜 머리 색깔 또 하신 뿌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조금 된 것 같아요. 염색하신지. 네네. 강연 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막 재활용을 한다던가 개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했는데 지금처럼 개인이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뭔가 더 다른 걸 해야 될지 적극적인. 네,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하던 대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던 대로만 해가지고 안 되고 좀 훨씬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실제로 좀 많은 걸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후하고 플라스틱이 정확하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플라스틱 얘기를 들자면 우리가 한 1년 됐나요? 왜 그 플라스틱 잔, 예, 장바구니. 네네. 나갈 때 왜 카페에서는 아, 플라스틱 안 잔. 주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빨대 안 쓰고 이거 우리가 안 한다 했잖아요. 서울시에서요 1년 사이에 76%가 줄었습니다. 플라스틱 양이. 그러니까 우리는 슬그머니 우리가 맘 먹고서 엄청나게 많이 그러네요.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만 더 생각을 해 나가면 그걸 에너지의 문제, 이산화탄소의 문제를 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이 시민들이 되게 적극적이어서 시민들이 하겠다 맘 먹으면 실제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겠다 했다고 나 혼자 개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만들어서 뭘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뭐를 구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투표하는 겁니다. 그거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멋진 강연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또 답변도 해드렸습니다. 오늘 멋진 강의, 멋진 답변해주신 우리 이정모 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